네, 지금부터는 저출산과 가족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이 파트 전에 교과서를 살펴보면 뇌과학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뇌과학에 관련된 부분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수업 그 시험 준비할 때는 뇌과학 부분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읽어볼 친구들은 읽어봐도 되고요. 그냥 스킵 하는 친구들은 스킵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만 보육과정을 함에 있어서 뇌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것보다는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뇌과학 부분은 제가 그 중간고사 시험 문제는 내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공부하시는 데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출산과 가족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은 단어죠. 저출산.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는 인구 절벽이다 라고 하는 단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인구가 어느 지점에 가면 절벽처럼 뚝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인구 절벽의 대표적인 국가로 뽑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저출산, 인구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것의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출산이라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따라서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 현재 한국은 합계 출산율 1.3 이하의 초저 출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출산율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발표되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보면 점점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1.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만큼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수치라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이라고 하는 어떤 경향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현재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출산 현상은 일반적으로 양육 비용을 비롯한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들, 또 취업무에 대한 직장 및 사회의 배려라는 것이 굉장히 부족한 환경이었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기관이 부족하다라는 것, 또 결혼과 가족 만들기에 대한 좌절,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또 부모됨을 포기하는 것, 또 미래 세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통한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험이 한꺼번에 표출되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저출산은 국가가 지녀야 할 어떤 노동력 또는 국방 자원, 어떤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원이 감소하는 거고 사회적인 활력이 감소하죠. 또 재정이 부족되고 여러 가지 사회보험의 재정 부담이라고 하는 또 재정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일자리 감소, 저생산 등 굉장히 다양한 사회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회 문화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의 변화이죠. 이것은 유형의 다양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 자체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 규모 면에서 볼 때요. 대가족 규모에서는 벗어났고 또 소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현재 또 굉장히 드러나고 있는 가족 중에 하나가 확대되고 있는 가족 중에 하나가 1인 가구인 거죠. 1인 가족. 자기 혼자 가족인 거예요. 자, 이렇게 기대 자녀 수도 감소하고 가족의 규모조차 줄어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지는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확대 가족과 부부 그리고 양친으로 구성된 핵가족 또는 이런 통념적인 가족 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굉장히 다양한 가족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혼한 가족들 굉장히 많죠. 또 한부모 가족, 또 재혼 가족, 입양 가족, 다문화 가족, 분거 또는 분산 가족, 양육 미혼모 가족,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또 비혼 동거 가족, 또 무자녀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가족 해체라고 하는 현상으로 불리우기도 하고, 이 중심에는 이혼, 그리고 한부모, 재혼, 다양한 가족들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부모 가족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한부모 가족은 이혼, 사별, 별거, 미혼 등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있죠. 또 부모 중 한 명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한부모 가족은 2015년 그리고 2015년, 2016년, 2017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재혼 가족의 규모 역시 이혼의 증가와 함께 급격히 상승될 수밖에 없는 추세인 거고요. 재혼 가족은 배우자의 한쪽 혹은 양쪽 모두 결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두 가족이 모여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건데요. 이때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 가족에 대해서 남아있는 감정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한 감정들을 잘 해결하고 새 가족에 대해서 애정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인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에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더 복잡한 다양한 양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응 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들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분산 또는 분거 가족을 한번 살펴보시면 배우자나 미혼 자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 유형인 거죠. 근데 이 부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것이 뭐 학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또는 공부가 되어서 기러기 가족처럼 외국에 가 있든 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맞아서 다문화 가족의 그 증가 양상도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인 건데요. 국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족들도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족 구조가 변화되고 가족 유형이 다양화된다라는 것은 가족의 의무와 책임, 가정에 대한 인식과 부부 관계, 또 부모 자녀 관계, 자녀 양육, 자녀 교육 등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예견해주고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보육 과정의 시사점이 도대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행복한 가족, 그리고 행복한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이러한 주제를 보육의 내용으로 선정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의 다양한 변화들에 따르고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러한 결과들에 따라서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젊은 세대의 어떤 인식들, 이 굉장히 낮다. 그러면 아이들을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지고, 보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구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더 부각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됨을 포기하지 않고도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 건강한 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러한 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장시간의 어떤 문화나 제도를 통해서 형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모 자녀 간에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을 봤습니다. 또 미혼 여성의 출산 의향,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그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저출산과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 경험이 좋고,
않고 정신건강 상태가 안정적일 때 자녀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선행 연구들을 빌려와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자녀의 안정적인 정신 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성인 자녀를 성장하도록 만들고 그들이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 교육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저출산으로 증가되는 한 자녀 가정의 영유아가 형제 자매와 함께 자라는 영유아와 비해서 타인과 갖게 되는 갈등,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또는 유치원에서 좀 더 나이가 많은 영유아반과 또 유아 반이 서로 만나서 함께 활동을 진행하는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저출산이라는 현상인데 이것이 각 집마다 아이들이 자기 이외의 다른 연령 또는 다른 친구와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경험이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서로 많은 대상의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가족 유형의 다양성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쟤네 엄마는 한국 사람이 아니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지양하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교육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여성의 사회경제적인 참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굉장히 낯선 단어는 아니죠. 또 이것이 학력 수준이 향상이 되고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가 향상이 되고 여성 인력을 요구하는 직업들이 늘어나고 여성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또 여성의 경제적 자립 욕구가 증가되었고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가 되고 있는 현상 아래에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건데요. 이들은 영유아를 돌볼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직장과 육아를 한다라고 할 때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또 취업모가 가정과 직장에 이 두 가지 일을 양립하기가 굉장히 부담감을 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 것 외에도 주부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육 과정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보육 과정 전반에서 양성평등적 시각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맞벌이 가장 영유아들이 오랜 시간 어린이집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이 보육 환경이라는 것이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안락해야 한다. 또 취업모들의 출퇴근 시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근무 상황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루 일과를 구성하고 보육 시간을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게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육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육과정 운영할 때 부모와의 지속적인 협력적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또 적은 시간이더라도 자녀와 함께 질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좋은 또 구체적인 부모 교육을 해야 하는 거고요. 직장 어린이집은 가까이서 자녀를 볼 수 있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를 잘 살려서 보육 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영유아가 부모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 부모님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계화와 전통문화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읽듯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또 다양한 언어, 가치, 문화 등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전통 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활동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세계화 시대 속에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타인과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능력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서 그 타문화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특성인데요.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죠. 그래서 지역사회 특성이라는 것을 잘 반영해서 영유아가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프로그램을 계획, 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 맞는 보육과정을 실현하는 건데요. 영유아의 발달 특성, 또 개인의 차, 이런 것들을 반영하여서 교육활동 효과를 높여야 하고, 보육교사의 자율성, 전문성을 심화시켜 보다 지역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지역사회에 맞는 보육과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애향심, 그러니까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또 지역사회와 자신에 대한 자긍심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지역사회 여러 문제나 관심사를 중요 주제로 삼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지역에 대해서 지역 내의 현장을 견학하는 것, 지역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다 능동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거고요. 또 지역사회와 함께 통합적 보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